2020년 제22회 경비지도사 기계경비 개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경비 개론 41번서부터 8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을 보시게 되면 기계경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계경비 설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경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실척은 도면상의 물체를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3는 A2를 반으로 접었을 때의 도면 크기다. 배선도는 전선의 종류, 굵기 등을 표시한 것이다. 상세도는 도면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기계경비 설계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낮은 단원이기도 하지만 22회 이제 기계경비 개론에서는 이렇게 41번 문제에서 이 기계경비 설계와 관련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A3는 A2를 반으로 접었을 때 도면 크기, 또 배선도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이제 표시한 것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도는 도면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면이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척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면상의 물체를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실척이다, 배척, 축척이라고 해서 설계도를 작성할 때, 자, 그런 이제 용어인데 실척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그리는 방법이 아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게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실물 크기와 실물의 크기와 같게 그리는 겁니다. 실물 크기와 같게 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실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물과 같게 그리는 것이다. 실물 크기와 같게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4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경비 주장체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기계경비 이제 주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22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계경비 개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되면 예년과 다르게 계산 공식과 관련한 문제들이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기계경비 주장치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스배관으로부터는 2.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작동 상태가 보이지 않도록 내부에 설치한다. 전원부의 접지는 분전반 접지와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장치 설치는 경비구역 밖에 설치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 기계경비 주장치는 현행 지금 경비업법에서 기계경비 업무를 보시게 되면은 주장치는 바로 이제 송신장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경비대상 시설 내에는 감지기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그 감지기 센서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주장치, 송신장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치, 송신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주장치 설치는 과연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스배관으로부터 2.5m 이상 떨어진 것이 아니죠. 높이는 3m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동 상태가 보이지 않도록 굳이 꼭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내부인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설치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구역 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외부에 불순한 의도로 경비대상 시설에 침입하려는 자가 바로 이 주장치 송신장치를 알고 있다면 그 주장치 송신장치를 분명히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밖에 설치하는 것이라 안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전원부의 접지, 이 접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전반 접지와 동일하게 한다. 맞습니다. 이 접지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많이 흐려서 천둥이라든지 번개가 치는 경우, 특히 이 번개 있는 거는 외부에 이제 써지 이상 고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피뢰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지하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되지만 그것이 이제 건물을 타고 이제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장치도 이렇게 전원부에 접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이제 43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법칙과 관련한 부분도 간혹 이렇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줄의 법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 오음의 법칙, 앙페르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그런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V는 IR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R분의 V라고 해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죠. 또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라고 해서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다.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처럼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4번 문제는 정보통신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정보통신 용어와 관련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계 및 개론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 부록편은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부록편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 TCP IP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7레이어라고 해서 그 단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오죠.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 운영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 제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정보통신 용어와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바우드는 정보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다. 비트는 초당 몇 개의 신호 변화가 있었는지의 단위다. 그 다음에 워드는 반워드, 진워드, 배워드, 필드로 구성이 된다.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인 단위다. 자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 용어와 관련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정보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할까요? 정보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이것을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 그 다음에 초당 몇 개의 신호 변화가 있었는지의 단위는 비트가 아니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는 반워드, 진워드, 배워드, 필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료를 처리할 때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뭡니까? 1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8비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개의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인 단위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45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두 선 간의 전자기도를 줄이기 위해 서로 꼬여 있으며 일반적인 랜선에 사용이 되는 비차폐 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의 어떤 네트워크 망을 우리가 이제 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차폐 연선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죠. FTP, UTP, STP, BNC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FT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꼬여 있는 케이블인데 우리 이제 음박으로 감싸 있어요. 음박으로 감싸 있는 케이블을 말하는 것이고 STP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차폐 연선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NC인 경우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있어서 BNC 커넥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형의 커넥터죠. BNC 커넥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B차폐 연선이니까 UTP 케이블을 말합니다. 카테고리 5라고 해서 10가닥인데 2가닥씩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5라고 해서 UTP 케이블, 이것을 B차폐 연선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이죠. 46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경비 설계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설계와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야, 이 기계경비 이제 설계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낮은 단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신 바처럼 41번, 그 다음에 46번에서 벌써 이렇게 2문제 이상이 벌써 출제가 되었습니다. 환기구는 설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표현했죠. 입지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규제한다. 귀중품, 현금 등은 정해진 금고에 보관 후에 규제한다. 경비대사물과 경비대사물에 이르는 통로를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잘 보시게 되면 입지 조건에 따라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해서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정해진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경비대사물과 경비대사물에 이르는 통로도 규제하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환기구는 설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이 환기구를 통해서 외부에서 불순한 의도로 침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환기구에다 설치, 예를 들어서 자석 감지기라든가 또는 환기구 주변에 열선 감지기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제외,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외가 아니라 규제해야 됩니다. 환기구에도. 다음 이제 4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TCP/IP 통신 프로토콜이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처럼 이제 22회인 경우에는 정보통신 용어라든지 기계경비 설계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TCP/IP는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TCP는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IP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패킷 형태로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P/IP는 호스트 도메인 이름을 호스트의 네트워크 주소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제 TCP/IP는 이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에 액세스 있게 해주고 또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슨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죠? 패킷의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TCP/IP라고 하는 것이 호스트 도메인 네임을 호스트의 네트워크 주소로 변경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8번 문제입니다.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을 가하면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압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을 가하게 되면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지기 센서에서 그 효과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전의 효과, 초전의 효과, 홀 효과, 광기전력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 초전의 효과는 어떤 감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열선 감지기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홀 효과인 경우는 자석 샤터 감지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광기전력 효과인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이제 적외선 감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처럼 이제 앞전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머지 나무 부분은요. 그러면 이 앞전 효과는 유리 충격 감지기, 유리 파손 감지기라고도 합니다. 유리 파손 감지기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또는 충격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49번 문제입니다. 기계경비 업무의 허가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현행 지금 경비업법에서
이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이죠. 공통 필수 과목은 경비업법 또한 이제 청원경찰법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특히 이 경비업법 부분은 거의 달달달달 암기할 수준까지 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숙지하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이라고 했죠. 3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비원인 경우는 10명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된다. 인력입니다. 인력. 기행비 지도사는 1명 이상 보유한다. 맞습니다. 1명 이상 보유하는 것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경비업법이 이제 개정이 됨에 따라서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별로 차량이 1대 이상이 아니라 몇 대 이상이죠? 출장소별로 2대 이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숫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경비업법에서 기계경비 업무의 허가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시면 되는 부분이죠. 일단 기행비 지도사 1명 이상 보유가 맞는 부분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이 50번 문제입니다. POE, 파워 오버 이더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POE 기능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 PO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정보 처리기 CCTV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영상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파워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 가진 것을 이제 우리는 POE라고 합니다. 자, 표준전압은 DC 48V이다. 2003년 IEEE 802.3AF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RJ45포트를 이용한다. 광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거리 전송이 아닙니다.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그럼 그 거리는 몇 미터죠? 거리 제한이 있는데 한 100m 이내입니다.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51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디지털 비디오 전송에 관한 설명이에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다른 디지털 신호와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로 전송한다.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로컬망에서는 거리에 제한이 있다. 무선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스위치 또는 라우터를 사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출제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면 비용 줄일 수가 있고 특히 이 동축 케이블인 경우에는 거리에 제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부에 있는 경우 물론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리 제한이 있다는 이 단점이 있어요. 또는 이제 광이나 무선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스위치나 라우터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디지털 비디오 신호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디지털 신호와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그런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이 52번 문제입니다. 영상신호 전송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영상신호 전송 방식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 부분이죠. 안치레이스, 인터레이스입니다. 방식은 순차 주사 방식이다.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비월 주사 방식이다. HDMI 방식은 영상과 음성 신호를 각각 전송하는 방식이다. HDSDI 방식은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HD는 고화질 데이터라는 겁니다. 고화질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 인터레이스 방식은 순차 주사 방식이 아니라 뭡니까? 순차 주사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해요. 용어를 좀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월 주사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는 순차 주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DMI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과 음성 신호를 각각 전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합해서 같이 보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HDSDI 방식은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고화질의 HD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제 53번 문제입니다. 기행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경비대상 시설의 명칭, 출동 차량의 종류, 경비계약 기간, 기계비 지도사의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출동 차량의 종류까지 명시를 해둬야 될까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긴급 출동 차량이라는 부분도 법인의 주소문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허가권자이거든요. 따라서 그 긴급 출동 차량에 대한 부분에 어떤 종류인지까지를 바로 개인비 업자가 갖춰야 할 서류에 기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이제 54번 문제입니다. 오경보를 줄이기 위하여 감지계를 다수 설치할 경우 작업하는 결선회로 방법은, 이 부분은 계속 좀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오경보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오경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실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잘 보시게 되면 오화회로, 노화회로, 낫회로, 엔드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엔드 결선이라고도 하죠. 엔드 결선. 자, 이 엔드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감지기 두 개가 동시에 감지가 되면,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는 경우에 두 개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왜 필요할까? 결국은 오경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무에서는 이제 엔드 결선이라고 하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5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있습니다. 찰상을 했을 때 화상이 다르게 왜곡되는 현상이죠. 화면의 밝은 부분의 수직이나 수평으로 밝은 줄이나 또는 검은색의 꼬리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CCTV 시스템, 자, 영상 전문 처리 시스템인데요. 그 용어와 관련한 부분도 한 문제 이상이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출제된 부분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아레, 스미어, 플리커, 블루밍이라고 했어요. 자, 이 화상이 왜곡되는 현상인데 수직이나 수평으로 밝은 줄이나 검은색의 꼬리가 나타난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모아레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은 영상의 왜곡 현상은 맞아요. 맞지만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아지랑이 모양이라는 거죠. 모아레라고 하는 것은 아지랑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리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명암이 시간에 따라서 교대로 바뀌게 되는, 이건 하나의 전멸 현상입니다. 전멸.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죠. 전멸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상 부분이 번진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상 부분이 번진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뭡니까? 스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미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상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수직이나 수평으로 보시는 바처럼 밝은 줄이나 아니면 검은색의 꼬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것을 스미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오개원 감지기 중에서 외란강의 영향에 민감한 감지기는 무엇인가?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옥외에 설치하는 감지기 센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외란강의 영향에 민감한 감지기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장력 감지기, 자력식 감지기, 수평전장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입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자, 옥내용도 있고 옥외용이 있습니다만은, 옥내용이든 옥외용이든지 간에 외란강, 예를 들어서 차량의 불빛, 전조등이라든가 또는 직사광선이라든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제 57번입니다. CCTV 카메라의 해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기존에 이 해상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용어, CCTV 시스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맨 끝 단원에 보시게 되면 이 용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끄집어넣어서 이제 출제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상도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문제를 출제한 부분은 22에서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픽셀의 크기가 클수록 해상도는 높아진다. 단위면적당 픽셀의 숫자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낮아진다.
압축결함이 있으면 해상도는 낮아진다. 카메라 해상도가 높으면 모니터 해상도는 낮더라도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이 4번 질문을 잘 보시게 되면 카메라 해상도가 높으면 모니터 해상도가 낮더라도 하는데 모니터 해상도가 낮으면 안 돼요. 낮으면은 화질이 별로 안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명백된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낮아진다? 아니죠. 픽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픽셀의 크기가 클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저것은 픽셀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잘 보시게 되면 압축에 어떤 결함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상도는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7번 유형의 문제, 이제는 이 해상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CCTV용 렌즈는 무엇인가? 자, 이 부분도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정열 수차 현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리개 개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수차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자, 교재에서도 좀 언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좀 전문적인 용어가 좀 등장했죠. 광각을 사용할 수 있어 관찰 대상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피사체와의 최소 근접 거리도 짧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비구면 렌즈, 2X 익스텐더라고 하는데 이 익스텐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망원의 효과라고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뭐냐면 망원의 효과다. 망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망원의 효과라는 것은 피사체 저 멀리 있는데 그것을 이제 2배로 확대해서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망원의 효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수차 현상의 적음으로 조리개 개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관찰 대상도 넓히 쓰는 효과가 있으며 또 거리도 짧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면 비구면 렌즈라고 합니다. 비구면 렌즈. 자, 교재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비구면 렌즈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이나 또는 평면을 일면이나 아니면 곡면으로 구면이나 아니면 곡면으로 하는 렌즈인데요. 비구면 렌즈 이렇게 해서 좀 처음 좀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8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9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번 문제에서는 MVR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MVR은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딩 시스템이라고 하죠. 데이터의 압축 및 재생 과정에서 시간 제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IP 카메라의 대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죠. 제한 없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랜 기반을 사용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 관리와 수시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카메라 대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IP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망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또 인터넷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 MVR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문제입니다. 카메라의 백 포커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백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을 자, 문제를 출제한 부분이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표준 렌즈보다 초점 거리가 길다. 렌즈 최종 면에서 영상이 맺는 철상면까지의 거리,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백 포커스라고 하는 겁니다. 렌즈의 초점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맞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피사체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렌즈의 최소 근접 거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 포커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번 문제입니다. 프레넬 렌즈와 다수의 초전의 소재를 사용하는 감지기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자, 프레넬 렌즈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수의 초전 소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감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감지기 센서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감지기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 다 종류, 구성,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열선 감지기입니다.
열선 감지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력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정원식 화재 감지기는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62번 문제입니다. 광섬 및 진동 센서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광섬이라고 했거든요. 진동 센서 시스템, 외곽 침입 감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평상시 자연적인 요동의 상태를 파악한다. 외부 환경을 파악하여 사각 지역을 파악한다. 자연장애물의 영향이 적어 주의 환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할 수 있을까요? 제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자연 장애물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뭇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수풀이 우거져 있다라든지 그런 장애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줘야 돼요. 제거해줘야 됩니다. 시설물의 상태 및 재질에 의한 경보 발생지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동 상태를 파악하고 외부 환경을 파악해서 사각 지역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또 경보의 발생치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적외선 감지기에 사용이 되며 광전의 효과가 있는 파장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된 내용이었었죠. 자, 이 적외선 감지기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은 가시광선, 원적외선, 근적외선, 마이크로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적외선 감지기는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파장을 적용한 부분이죠? 근적외선이죠. 이거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근적외선이고 원적외선은 무엇이 해당이 될까요? 열선 감지기죠. 그래서 근적외선인 경우가 바로 적외선 감지기에 해당이 되고 원적외선인 경우는 열선 감지기가 해당이 된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의 근적외선입니다. 다음 이제 64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선경계 감지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이제 감지기 센서에 대한 종류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는데 점, 선, 입체 이렇게 해서 지금 감지기 센서도 좀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선경계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장력 감지기, 자석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예요. 장력, 적외선은 이제 근적외선과 관련한 부분이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도플러 효과를 이제 적용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자석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경계라고 보지를 않고 이거를 점경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경계. 셔터 감지기, 자석 셔터 감지기인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점경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선경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가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으로 구성이 되는 열감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광전식 스포트형,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입니다. 그래서 열감지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제형 감지기, 그러니까 화재 감지기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열, 연기, 그 다음에 가스, 불꽃 이런 감지기에 이제 관련한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방제용 감지, 특히 이제 화재 감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인 경우가 열 감지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광전식 스포트형은 우리가 열 감지기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연기 감지기라고 합니다. 연기 감지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6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전자상품 감지 시스템 EAS의 기본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있습니다. 자, 전자상품 감지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상품 도난 방지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전자상품 감지 시스템 또는 이제 상품 도난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는 태그나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입구와 출구에는
감응기, 감응장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대에서는 점주나 점원이 소고기를 항상 휴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일까요? 뭐 가방, 의류, 신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태그, 옷도 마찬가지예요. 의류인 경우에요. 이 태그가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고객이 이제 그 상품을 선택을 하고 계산대에 와서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로 소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일까요? 자, 소고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태그면 라벨, 상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구와 출구에는 감응기, 감응장치라고 하는 이런 감지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생성기는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지며 불가청 주파수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용하는 입체 경계 감지기는 무엇인가라고 했죠. 자, 송신기와 수신기가 한 몸으로 되어 있고 불가청 주파수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청 주파수의 특성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초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음파죠. 또 어떤 효과죠? 도플러 효과가 되는 것이죠. 열선 감지기, 오디오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초음파 감지기다. 그러니까 문제를 질문을 잘 보시게 되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초음파 감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들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가청이니까 들을 수 없는 주파수니까 그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초음파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침입자 이동 방향의 정면이나 배후에 설치하는 감지기가 이용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자, 침입자의 이동 방향의 정면이나 또는 배후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앞전의 효과, 초전의 효과, 도플러 효과, 광지전의 효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앞전의 효과는 유리 파손 감지기 해당이 되죠. 초전의 효과는 열선 감지기에 해당이 되고 광기전의 효과는 적외선 감지기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면이나 아니면 배후에 있으면서 감지기 이용하는 효과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혼동하신 분이 이 초전의 효과가 열선 감지기니까 이거 열선 감지기와 관련한 부분 출제한 거 아닌가라고 잠시 좀 오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와 초음파 감지기가 바로 이 도플러 효과를 적용한 감지기 아닙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누수 감지기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누수 감지기와 관련한 부분도 시험이 이제 처음 좀 출제된 부분입니다만은 누수 감지기 설치와 관련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제어기 사용 환경은 습도가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와이어 센서는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것을 피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를 감지하는 와이어 센서와 제어기로 구성하여 설치한다. 누수나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누수 감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누수니까요. 일정한 높이에 있는데 그것이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와이어 센서라고 하는 것이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것을 피해야 될까요? 거기에 물이 일단 그 와이어 센서는 있다가 그것이 뭐 누수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죠. 2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70번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누전경보기와 관련한 부분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2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인비 개론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다 보면은 관연도나 최근에 출제되었던 데서 출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구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의외로 그런 곳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3회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전경보기 이제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되니까 차단기, 변압기, 수신기, 변류기인데 변압기는 누전경보기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1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낙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센서는 무엇인가? 자, 천둥 번개라고 치죠. 번개. 번개하게 되면은 그 높은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낙뢰가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좀 피해가 좀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곳에는 피뢰침을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낙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센서는 무엇인가? 전자계 센서, 적외선 센서, 장력 센서, 광소물 센서인데 전자계, 적외선, 장력 센서인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센서인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죠. 광섬유예요. 이런 경우는 낙뢰에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광섬유의 어떤 특징 또는 장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무난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2번 문제입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의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출입통제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한 내용으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정보자산을 관리하고 조명 및 공조, 식수관리, 열전의 효과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출입통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인가한 사람과 인가하지 않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말 그대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등급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입 통제 시스템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는 바처럼 정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조명 및 공조나 식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출입 통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연계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열전의 효과를 관리한다? 이 부분은 이제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3번 문제입니다. 외곽감지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곽감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과 관련한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곽 침입감지 시스템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맨 뒤에 보시게 되면 외곽이 침입감지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서 이제 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감지 장비의 성능 대비의 경제성, 실내, 비상 조명 등의 밝기는 외곽 감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용상의 편리성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환경성에 대한 부분도 있죠. 환경성. 그 다음에 그 성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성. 그 다음에 설치 지역에 과연 적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설치 지역의 적합성.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4번 문제입니다. 생체인식 기술 중에서 행동적 인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출입통제 시스템에서 이거와 유사하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적인 인식이냐 아니면 생체 인식이냐 생체 인식은 또 물리적인 인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적인 인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좀 묻고 있으니까 걸음걸이를 인식할 수 있고 동작을 인식할 수 있고 서명으로 인식할 수 있다. 걸음걸이나 동작이나 서명은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르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서명인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체가 전부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근데 여기에서는 행동적인 인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얼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행동적인 인식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을 물리적 인식이라고 봅니다. 물리적 인식이다. 이것을 또 생체 인식이라고 하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요즘 이제 바로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이 출입통제 시스템에서 이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문제입니다. 출입 통제 장치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출입 통제 중앙 장치는 출입 통제 전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퇴실 버튼은 출입 통제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부정하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쭉 문제들 많이 좀 풀어보시다 보면은 긍정하는데 부정의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 확인 장치는 출입통제 인증 장치와 출입통제 인식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인증하는 장치도 있고 인식하는 장치도 있다는 얘기죠. 출입통제 저지 장치는 출입 허가가 되지 않은 사람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인증, 인식,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기에는 뭡니까? 퇴실 버튼도 출입 통제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6번이죠. 장력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장력의 변화를 좀 묻고 있습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압력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L2, L3, 타우트 와이어 센서, 파이버 옵틱 센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광입니다. 광섬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힘과 압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외곽 침입 감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장력 감지기에서 배우셨지만 어떤 부분이죠? 타우트 와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우트 와이어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장력 감지기하고 관련이 있죠. 장력 방식, 장력 감지기입니다. 장력 센서.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의 인식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죠. 자, 이 출입통제 시스템은 이제는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카드로 인식하고 지문 인식하고 교감 인식을 하고 암호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카드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지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암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나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교감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출입통제 시스템에서 인식 방법에는 교감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주의사항과 관련한 부분인데 아닌 것이죠. 이 부분도 과거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게 되면은 출제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출입문에 락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닫히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닫히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그럼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항상 원위치로 있어야 돼요. 자, 문이 열리게 되면 항상 원위치로 닫혀야 됩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무정전 장치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UPS라고 합니다. 무정전, 그러니까 정전이 된다고 해도 전압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UPS라고 합니다. 출입 통제 대상에 따라 저가반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케이블 사용은 외부 전파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뭐라면 쉴드 케이블은 이제 연선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파 등의 외부 전파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의 운영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이죠. 보안 등급을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에 관련된 장치를 원격으로 일괄개, 열리고 닫히도록 한다. 일괄로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게 한다. 원격으로 일괄 열리고 닫히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번 인증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게 한다. 아닙니다. 허가받은 사람, 차량 등을 허가된 장소와 시간에만 출입 통제를 하게 한다. 자, 이 출입 통제 시스템이 이제 운영 목적과 관련한 내용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보안 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이 있는데
통제구역인 경우에는 보안 등급을 설정을 해서 일정한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출입에 관련된 장치를 원격으로 일괄 개폐한다. 네,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가받은 사람과 차량 등 허가된 장소 시간에만 출입 통제라는 것인데, 자, 한 번 인증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출입한다는 얘기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불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사람이 출입하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정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곽감지 시스템의 경비용 감지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외곽감지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지 감지기, 전장 감지기, 광 케이블 감지기, 수평 전장 감지기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 전장,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광섬유죠. 그 다음에 수평 전장 감지기, 이런 부분들은 외곽 감지 시스템에 있어서 경비용 감지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접지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회 경비지도사 기계경비 개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